자, 어디까지 했죠? 이게 또 여기 전화가 올려가지고 이게 또 녹화가 끊겨서 어디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한 거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연 240만 원 이하의 시간의 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1년 동안 이만큼의 금액을 계속적으로 시간의 수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받았으니까 딱 240만 원 돼요. 그럼 이 사람이 1년 동안 받은 연장 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 전액인 240만 원에 대해서 모두 다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겠죠. 어떤 내용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이해 안 되면 돌려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과세를 정리할 수가 있고요. 비과세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이렇게 넘겨보면서 어떠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거를 정리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사실 소득세는 가장 잘하는 방법이 계속 보는 겁니다. 강의가 있다면 그냥 계속 듣고요. 관련된 이제 그 책이나 문제지가 있다면 계속 보고 풀어보고 하는 게 모든 공부 방법이 더 그렇겠지만 소득세는 특히나 더 그래요. 왜냐면 소득세는 열거주의잖아요. 법에서 열거해 놓은 거를 그냥 내가 싸그리 다 외워야지만 잘할 수가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소득세는 종합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 종합소득을 정리하실 때에는 각각의 소득마다 이걸 떠올리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로소득을 내가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근로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했었고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어땠었고 언제를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로 잡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이거는 풀어보면 어떻게 지급자는 지급할 때 원천 징수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다음에 귀속자에게는 종합과세가 될 것인지 분리과세가 될 것인지 아니면 위에서 공부했던 비과세를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큰 카테고리만 적어놓고 머릿속에 어느 정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소득세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이 가장 중요한 그 과목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요. 물론 뭐 다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의 계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로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 일반적인 소득세의 계산 구조는 총급여액이 아니라 그 총수익 금액에서 뭘 빼요? 필요경비를 차감을 하죠. 그럼 뭐가 나와요? 소득 금액이 나오죠. 종합소득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 총수익 금액을 그냥 다른 용어로 부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총급여액이라고. 그리고 근로소득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이때 말하는 필요경비는 우리가 이 총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지출된 들어간 그 필요경비인데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률적으로 총급여액에 따라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적용해요. 총급여액이 얼마면 근로소득 공제는 얼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그러면 총급여액이 같은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근로소득 금액도 같겠네요. 맞아요. 만약에 사업자인 경우에는 총수익 금액이 같아도 그 총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각각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사업소득 금액은 각각 제각각이겠죠. 다 달라지겠죠. 하지만 근로소득은 그렇지 않아요. 근로소득은 실제 들어간 필요경비를 공제해주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총급여액의 몇 %로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같으면 근로소득 금액도 다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꼭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근로소득은 실제로 지출된 필요경비의 확인이 행정상 어렵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쉽게 알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사업자 있잖아요. 사업자들은 그 매출액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여러 가지 경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각종 세금 계산서 등의 증빙 등으로 인해서 그것을 증명하면서 그에 대한 소득 금액을 낮추고 있어요. 하지만 근로자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근로 제공에 대한 그 대가로 받는 총 급여액, 내가 이 급여액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금액이 실무적으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회사 오고 가는 차비?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사실 없잖아요. 그거 말고. 그렇죠? 그래서 근로소득은요, 실제로 내가 이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필요경비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뭐 굳이 따지자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기까지 뭐 열심히 공부한 뭐 금액? 뭐 그건 그렇게 따지면은 뭐 사업자들도 다 똑같은 거고. 근데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일단 필요경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필요경비를 하나도 인정을 안 해주기에는 너무 사업소득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들의 지갑은 유리지갑이다라고 이제 보통 어른들이 가끔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총급여액이 나오면 그 사람이 근로소득 금액으로 얼마가 나오는지도 다 알고요. 그 사람이 세금을 얼마가 낼지도 다 알게 돼요. 대충 그 국가 입장에서도 포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들 유리지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필요경비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에 사업자가 많습니까? 근로자가 많습니까? 근로자가 훨씬 많잖아요. 한 회사에 오너는 한 명이고요. 그 밑에 직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오너들은 일단 사업자로서 뭐 별도로 이제 생겨가지고 신고를 하겠지만 밑에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5월 달에 그 사람들이 다 한 번에 신고를 해버리면은 그 세무서에서 그 조사관분들이 일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을 빼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근로자입니다. 몇몇의 사업자를 빼놓고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필요경비를 썼다라는 걸 입증을 하면서 신고를 한다? 요즘은 우리나라에 있는 인구의 반이 뭐예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 세무공무원분들이 다 일일이 업무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않아요. 일률적으로 이런 식으로 근로소득 공제라는 것을 차감하고 있습니다. 상용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알바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정확하게는 이제 또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을 일용 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하루에 15만 원씩을 공제해줘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하루 일해가지고 내가 15만 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얼마? 나한테 과세되는 금액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알바를 하고 오늘 15만 원을 바로 받았어요. 나는 그냥 그대로 끝이에요. 그 15만 원 내가 다 가지고 가도 돼요. 더 이상 나한테 과세될 일은 없어요. 이거 한 가지 팁인데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이거 기억하세요. 바로 지울 거예요. 이게 그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아요. 소득 금액이 나온다라고 해도요. 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이제 역으로 계산해 보면 일용 근로자에게 하루에 18만 7천 원씩 주는 금액은요. 일용 근로자는 세금을 낼 금액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팁이에요. 못 들은 걸로 해요. 그리고 이 3개월이요. 만약에 건설공사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1년, 하역작업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용직으로 다 근무를 해요.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식으로 보통 정식적인 직원으로 채용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 4대 보험 안 내려고 하시거든요. 보통 대부분 다 일용직으로 들어가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또 사실 건물을 짓는데 뭐 몇 개월에 뚝딱 짓는 경우보다는 뭐 몇 년씩 잡고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 3개월 고용했다가 당신 더 고용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상용 근로자로 들어가게 돼서 뭐 이러이러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또 3개월 있다가 그 근로자 또 바꿔야 되고 3개월 있다 바꿔야 되고 그러면 우리 건물 짓는데 예를 들어서 2년이 걸렸는데 3개월씩 계속 바꾸게 되면은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겠습니까?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건설 같은 경우에는 1년, 하역작업 종사자는 이 하역 여러분들 제가 그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한번 들어봤었는데 이거 죽는데요. 하역하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근로기간에 제한이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일용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3개월. 그래서 일용 근로자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루에 받는 금액이 15만 원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고요. 15만 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상용 근로자는요. 총급여액에 따라서 이렇게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져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게 되면은 총급여액의 70%까지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니까 500만 원이라고 딱 가정을 해보면 5, 3, 15, 15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 요율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근로소득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이 한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는요,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3월에 입사를 했다 라고 할지라도 근로소득 공제는 그냥 총 급여액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3월에 입사를 했으면 두 달치 급여 내가 덜 받았을 거고요. 그건 이미 총 급여액에 반영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근무했으면은 총 급여액이 높아지니까 근로소득 공제액도 그에 따라서 변동을 할 거고, 덜 근무를 했으면 총 급여액이 그만큼 줄어들 거니까 근로소득 공제도 그에 따라 변동을 하겠죠. 그래서 그냥 총 급여액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별도로 일할 계산이라든지 이런 걸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공제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때도 2월 과세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것 좀 중요해요.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회사에서 6개월 동안 일을 했어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를 했어요. 이때 받은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B사에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어요. 이때도 500만 원을 이렇게 받았어요. 이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A사한테 받은 500만 원에 대해서 근로소득 공제 적용해요. 그럼 총급여액의 70% 공제되니까 얼마 남아요? 30% 150만 원.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70% 공제 가능하니까 얼마 남아요? 150만 원. 그럼 어때요? 근로소득 금액은 300만 원이다. 이렇게 도출을 하시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총 급여액은 무조건 합산입니다. 회사를 10군데를 다니건 몇 군데를 다니건 그냥 총 급여액은 싸그리 합산이에요. 그래서 얘는 총 급여액이 얼마?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총 급여액과 근로소득 공제와 근로소득 금액을 각각 회사한테 받을 때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1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벌어들인 금액,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금액을 모두 합해서 총급여액을 일단 계산해 놓고요. 거기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하는 거예요. 어때요? 1,000만 원이면 두 번째 구간이 될 거 아니에요. 요거 350만 원 플러스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500만 원 곱하기 40% 얼마? 550만 원.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 얼마 나와요? 450만 원 나오죠. 이게 근로소득 금액이에요. 아까 계산했던 300만 원은 근로소득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에는 그냥 회사가 몇 군데에서 내가 근무를 했던 간에 그냥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회사에서 받은 총급여액은 다 모아가지고 총급여액을 때려 넣고요. 그거 가지고 근로소득 공제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각각 계산하시면 정답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 공제의 한도 2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한도는 내가 총급여액이 36,25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열심히 사셔가지고 만약에 사업이 아니라 근로를 하시게 된다면 근로소득 공제의 한도인 2천만 원을 적용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거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가끔 이런 분들을 보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근로를 하면서 3억 6,250만 원을 넘게 받는다. 굉장히 많이 버는 거죠. 부럽죠. 계산할 때마다 항상. 저는 사업자인데 매출액에서 경비 다 빼고 하면 3억 6,250만 원 안 남거든요. 근데 근로를 하면서 3억 6,250만 원을 받는다라는 건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 거죠. 부럽죠. 볼게요. 일용 근로자는 우리 공부했었죠. 하루에 15만 원씩 이제 근로소득 공제라는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게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를 보실게요. 근로제공일입니다. 이거 근로소득을 실제로 지급받는 날은 아니에요. 이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2020년도 12월에 입사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근데 우리 회사가 다음 달 10일에 월급을 주는 회사예요. 그러면 나는 2020년도에 과세를 받을까요?
받는다라는 거죠. 왜? 내가 근무했던 그 근로 제공일은 2020년 12월이에요. 그렇죠?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한 달 동안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2020년도에 과세 소득이 있는 거예요. 이 급여를 2021년 1월 10일에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소득은 나의 2021년의 소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정상여. 마찬가지로 근로제공일입니다.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요거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되는 거예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은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주주총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우리 이제 세법의 수입식으로 잡는 게 기본적인 논리가 권리 의무 확정주의인데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을 내가 언제 받을 권리가 확정되냐 하면 주주총회 열 때 우리 회사 저번 연도에 이만큼 벌었고 이 중에서 이만큼만큼은 우리 직원들한테 상여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직원들은 받을 권리가 확정이 되겠죠. 언제? 잉여금 처분 결의. 쉽게 말하면 주총일. 근데 이거 주총일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해를 주총일로 하시라는 거지. 또 주총일과 처분 결의일은 또 좀 다른 날로 이제 그 말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처분 결의일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원 퇴직소득 금액 한도 초과에 이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요거는 퇴직소득이랑 약간 그 수입시기를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퇴직소득은 지급받은 날에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로 보고 있는데 똑같이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소득 구분만 얘는 근로소득으로 할 뿐이고 퇴직소득에 따라서 현금주의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입니다. 이게 또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이거를 하게 되면 또 시간이 굉장히 또 많이 나갈 것 같고 여기까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이다 라고 먼저 나와요. 뭐냐면 이거는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은 국외에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입니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 내가 뭐 애플사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애플은 어디에 있어요? 미국에 있죠. 미국 회사에서 나한테 줄 때 이걸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고 나한테 급여를 지급하겠습니까? 안 하죠. 아니 애플사에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 지급할 때마다 뭐 그 나라의 세법을 다 따져가면서 그렇게 지급을 해줘요? 안 해줘요. 그냥 지급한단 말이에요. 원천징수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국내는 내가 삼성에서 근무를 해요. 월급을 받아요. 삼성 우리나라 기업이잖아요. 당연히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고 급여를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이다라는 거는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다라는 거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은 국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다라는 거. 국외의 회사가 나한테 월급을 주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해서 줄 리는 없잖아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상용근로자를 보시면 일단 소득 지급자의 원천징수 여부는 이때 원천징수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얼마만큼의 금액을 원천징수 해야 되느냐는 1급여에 일당이죠. 일당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루에 15만원씩은 근로소득공제로 차감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급여액에서 15만원 차감하고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6%의 세율로 과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 1-55%라고 해가지고 요거 세액공제로 45% 차감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일수 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일용근로자의 소득 지급자의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1급여액에서 15만원 차감하시고요. 바로 2.7% 곱하시면 답 나옵니다. 물론 일수 곱하시고요. 자,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요 금액이 2.7%라는 거예요. 세율이 6%고요. 세액 공제가 55% 아니죠. 45%죠.
여기까지 나온 금액 중에서 45%를 세액공제 해주겠다는 거니까 1-55%라고 제가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세액공제는 45%, 세율은 6%. 그래서 0.06에서 곱하기 0.45를 하면 2.7%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빠르게 계산할 때는 만약에 1급여액을 내가 2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며칠을 일했냐 하면 그냥 하루 일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원천징수 세액은 20만 원 마이너스 15만 원 곱하기 2.7% 곱하기 1 얼마? 1350원.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편하다라는 거죠. 거기서 곱하기 6% 곱하기 1-55% 이렇게까지 하면 조금 이제 적어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죄송해요. 여러분, 세액공제 45%가 아니라 55%죠. 55%를 빼주겠다라는 거니까 45%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55%. 그렇게 해서 이렇게 2.7 곱하면 바로 정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해가지고 계산 문제 반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위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귀속자는요. 이건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이론 근로자는 소득의 귀속자가 종합과세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원천 징수함으로써 나는 끝이에요. 자, 소득 지급자가 나한테 얼마였어요? 아까 20만 원이었죠. (20만 원) 줄 때 얼마 원천 징수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1350원이었죠. 그럼 1350원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 징수를 합니다. 어디에?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를 해요. 지급자가. 그리고 나는 20만 원 중에서 1350원을 차감한 얼마? 19만 8,650원 지급받게 돼요. 자, 분리과세라는 건 뭐?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게 분리과세예요. 즉, 이 소득의 귀속자가 다음 연도 5월 달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대로 납세 의무 종결. 끝이에요. 소득의 귀속자는 종합과세가 없습니다. 이론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대부분 하루 먹고 하루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지우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또 어떻게 알고 세액 계산을 합니까? 그리고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사시는 분들인데 이거 뭐 세무사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세무사한테 맡기게 되면 행정비용도 들게 될 거고 수수료 들게 될 거고 그러면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납세 의무 종결시켜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용 근로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의 지급자는 원천징수라는 걸 하게 되겠죠. 이때 원천징수는 몇 퍼센트를 하냐 하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프로인데요? 그럼 몰라요. 그럼 퍼센테이지가 너무 많아요. 월급별로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부양가족을 몇 명을 거느리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다 다르게 돼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네이버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게 이거구나 하고 말 거예요. 그걸 외우고자 궁금증은 전혀 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이세액표가 얼마인지 당연히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미친놈이에요. 그냥 틀리세요. 나중에 그냥 멱살이나 잡고. 어쨌든 소득의 지급자는 원천징수를 할 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것을 반영을 해서 원천징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원천징수를 하고 나서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이 소득의 귀속자는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는 걸 하게 되겠죠. 근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2월 달에 미리 합니다. 누가? 소득의 지급자가 대신 해줘요. 이 규정이 왜 들어오게 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경제인들은 근로자들이란 말이에요. 사업자보다 근로자들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5월 달에 세무서 가가지고 한 번에 다 신고를 해버린다. 그러면 업무 마비됩니다. 지금 뭐 전자적인 방법으로 또 많이 신고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홈택스에 들어가가지고 5월 달에 다 신고해버린다. 홈택스 마비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일을. 그래서 요거 이해하시려면 근로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은 조금 일찍 앞당겨서 한 3개월 일찍 앞당겨서
이 사람들만의 종합소득 신고 날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 5월달에 한 번에 신고하면 국가에서 이거 다 못 받아줘요. 그래서 너네들은 조금 일찍 신고해라. 대신에 이거 신고 너네가 직접 하는 거 아니고 회사에서 신고하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 연말정산의 의무를 소득의 지급자인 회사한테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2월달 되면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들을 이렇게 다 갖추어가지고 회사에 제출을 해요. 그러면 회사의 격리팀에서 그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그 회사를 관리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세무사 사무실에 맡긴 다음에 그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제 연말정산을 다 행해서 신고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직원은 자기가 실제로 신고를 하는 건 아니죠. 왜? 누구의 의무이기 때문에?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가 필요한 자료들, 회사에서 공지 같은 거 해주면 그거에 관련된 자료들만 회사에 잘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연말정산은 어떤 구조에 따라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5월달에 우리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하는 것과 양식은 같아요. 자, 연말정산 시의 총결정세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한 대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 차감하고 근로소득 금액 구한 다음에 거기에 세율 적용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차감해가지고 구하게 됩니다. 자, 이건 뭐예요 그러면? 연말정산 시의 총결정세액이라는 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이 1년 동안에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각종 공제 등을 차감한 세액이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1년 동안에 제대로 된 세액, 제대로 계산된 1년 동안에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계산된 세액이겠죠. 자, 이 금액을 바로 납부하느냐? 그렇진 않죠. 왜? 미리 우리 납부해놓던 금액이 있었잖아요. 그쵸? 뭐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원천징수 당했잖아요. 그쵸? 이거 차감해야죠. 우리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내가 우리 한번 그럼 숫자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볼게요. 이래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300만 원을 내가 매달 받아요. 월 300.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300만 원을 받았어요. 이때 원천징수를 얼마만큼 당했냐면 한 달에 20만 원씩 당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은 얼마? 한 달에 나는 280만 원이 실수령액으로 내 통장에 꽂히게 되겠죠. 자, 이때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별도로 한번 빼서 해볼게요. 총급여액 얼마예요? 한 달에 300만 원 받았죠. 얼마? 12개월 하면 3,600만 원.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 차감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 나오죠. 여기서 소득 공제 차감합니다. 왜 이렇게 나오죠? 펜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득 공제 등을 차감을 하고요. 과세 표준 등이 나오면 세율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3,600만 원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제대로 계산된 세액이겠죠. 여기서 말한 연말정산 시의 총결정세액이겠죠. 이 금액이. 그럼 이 금액을 바로 납부를 하느냐? 그건 아니죠. 왜? 월에 20만 원씩 나 떼었잖아요. 그거 반영해줘야죠. 월 20만 원이니까 12개월 하면 얼마? 240만 원 차감해야죠. 그래서 만약에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계산된 세액이 미리 내가 떼어놨던 금액인 240만 원보다 더 많다라고 한다면 나는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미리 떼어놨던 세액인 240만 원이 이 금액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환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연말정산의 구조 대충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말정산이 13월에 급여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환급을 받는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가끔은 어떤 분들은 전화 오셔가지고 제가 회사에서 2월달에 연말정산을 했는데 환급을 못 받았어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이거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질문하십니다. 대부분 다 못 받아요. 환급이라는 건 일단은 땡 금액이 많아야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지금 월 20만 원 떼었는데 그래서 1년 동안 240만 원 떼었는데 환급을 300만 원을 받아달라.
뭔 개소리입니까? 그건 대통령 할애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못 받아요. 국세청장 뺨을 때려도 그건 안 됩니다. 24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제대로 계산된 세액과 비교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세액이 0이 나왔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0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미리 납부했던 금액인 240만 원 다 돌려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환급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연금 많이 가입돼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카드 많이 쓰면 좋아요. 그 중에서 체크카드 많이 쓰면 좋습니다. 신용카드보다도.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소득공제랑 세액공제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알게 될 건데 결국은 내가 많이 써야 환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급을 받는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1년 동안 쓴 게 많아가지고 환급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1년 동안 쓴 게 별로 없으면 추가 납부액이 나와요. 오히려 그분들이 1년 동안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만큼 내가 돈을 많이 아꼈으니까 쓴 게 없으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환급 받으시는 사람들은 그동안 내가 월급 받는 족족 다 월급은 통장에서 스치게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환급을 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개념을 그 근로자분들은 좀 잘못 잡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5월달이 되었어요. 이미 우리 근로소득만 있는 자들은 2월달에 연말정산을 통해 가지고 신고납부 의무를 다 하게 돼요. 그러면 5월달에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한다면 할 필요 없습니다. 즉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확정신고 생략 가능합니다. 왜? 2월달에 이미 다 했으니까. 연말정산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리 근로소득만 있는 자들의 종소세 확정신고. 그러니까 종합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5월달에 또 2월달에 한 짓을 또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5월달에 별도로 확정신고 또 해주셔야 됩니다. 왜? 연말정산이라는 건 근로소득만 가지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소득 합산해가지고 다시 신고해 주셔야죠. 2월달에는 근로소득만 가지고 계산한 세액을 신고 납부한 거니까. 다른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5월달에 합산해가지고 다시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연말정산과 어떤 원천징수 그리고 종합소득에 대한 이 어떤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